안녕하세요. 저의 소개를 먼저 하자면, 저는 서울에 살고 있는 50대 남자입니다. 저는 오래전부터 이어온 이 특별한 인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저는 어릴 적부터 지극히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교우관계, 성적, 외모 등 모든 게 어디서든 흔하게 볼 수 있는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졸업 후 바로 아버지를 따라서 공사 일을 했습니다. 당시 아버지는 거의 20년 동안 공사 현장에서 일을 하셨는데, 건설 현장, 일명 노가다부터 시작해서 저와 함께 일을 하실 때는 리모델링이나 내부 공사를 작업하셨습니다. 딱히 잘하는 것도 없고 좋아하는 것도 없었던 저는 아버지와 일을 다니는 게 나름 재밌었습니다. 시멘트를 바르는 것처럼 반복적이고 활동이 적은 일을 할 때에는 아무런 생각이 안 들어서 마음이 편안해지기도 했죠. 이렇다 할 특별한 일 없이 흘러가던 제 인생에 아주 특별한 여자가 나타났습니다. 그때 작업하던 곳이 서울 종로 쪽의 아파트였는데, 외관이 다 지어진 후에 내부 작업을 들어가서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그런 큰 건설 현장에는 밥 해주러 오시는 분들이 계셨었는데, 그때 처음 그 특별한 여자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음식 나르는 어머니를 도와주는 모습이 얼마나 사랑스럽던지 저는 한눈에 반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워낙 규모가 컸던 곳이라 공사 기간이 길었고, 저는 그 여자를 오래 볼 수 있다는 것에 마냥 기쁘기만 했습니다. 하지만 공사가 마무리되어 갈수록 제 마음은 조급해졌죠. 저는 결국 공사가 마무리되기 일주일 전에 용기를 내어 그 여자에게 고백을 했습니다. 다시 생각해도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행운인지, 그 여자도 저에게 마음이 있었고, 연애하는 내내 단 한 번도 싸우지 않을 만큼 너무 잘 맞았던 저희는 짧은 연애 끝에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식을 올린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우리에게 작은 생명이 찾아왔습니다. 아내는 자신과 똑 닮은 딸을 낳았습니다. 사랑하는 아내와 그보다 더 사랑하는 딸과 있으니 세상의 모든 행복을 누리는 기분이었습니다. 저희 딸은 똑똑했고 아주 건강했습니다. 분명 아주 건강했습니다. 아이가 아프다는 것을 알게 된 건 아이가 6살 무렵 이사를 하게 되면서 새로운 지역에 새로운 소아과를 방문했을 때였습니다. 단순히 예방 접종을 하러 갔는데 의사 선생님이 딸의 가슴에 청진기를 가져다 대시고 한참을 들으시더니 고개를 갸웃하셨습니다. 한 번 더, 또 한 번 더, 여러 번을 들으시더니 청진기를 떼고 조심스럽게 말씀하셨습니다. 아이 심장에 천공이 있는 걸 알고 계셨나요? 네? 심장에 구멍이 있어요. 아이들이 태어날 때부터 이런 경우가 많은데, 보통은 생후 1년 정도가 되면 자연스럽게 다치거든요. 그런데 현경이는 아직 소리가 좋지 않네요. 여유 되실 때 큰 병원 가셔서 검사 받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너무 충격적이었습니다. 그 흔한 감기도 잘 걸리지 않는 건강한 아이였는데 심장에 구멍이 있다니. 이런 경우가 있다는 것조차 처음 알았습니다. 저희는 곧장 대학병원으로 갔습니다. 의사 선생님의 오진이었길 바라면서 아내와 덜덜 떨며 갔는데, 역시나 결과는 같았습니다. 수술을 진행해야 할 정도의 수준이 있는데 지금 그 수준에서 간당간당하다며, 이대로라면 얼마 가지 못해서 수술을 해야 할 것 같다고 했습니다. 겁이 났습니다. 저 작은 아이가 심장 수술을 해야 한다니. 다른 방법이 있지는 않은지 여러 번 물어봤습니다. 제가 대신 아프고 제가 대신 수술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바로 잔인한 가장의 무게인 건지, 시간이 좀 지나고 나니 수술 비용이 걱정이 되었습니다. 최근에 이사한다며 모아둔 돈 탈탈 털어서 수중에 돈이 한 푼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하던 작업도 저희 이사 일정에 맞춰서 빨리 마무리해서 당장 일을 하지 않고 있던 상태였고, 이후 일정도 아직 많이 남아있던 상황이었습니다. 1분 1초가 급했던 저는 갑자기 목돈을 구해야 했습니다. 저는 이전에 같이 일했던 친구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괜찮은 일이 있으면 소개를 좀 해달라고 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 친구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지방인데 괜찮겠어? 아내랑 딸 옆에 있어야 하는 거 아니야? 빈털터리로 있느니 없는 게 나아. 어딘지만 알려줘. 너도 가는 거지?
나는 여기 작업이 아직 한창이라 못 가고 일할 사람 있냐길래 너 생각나서 말해놨어. 부산에 호텔이 하나 생기는데 여기저기서 투자를 엄청 했나 봐. 여기서 일하는 것보다 배는 벌 것 같더라. 이제 막 외부 공사 마친 것 같던데 얼른 내려가 봐. 저는 당장 짐을 쌌습니다. 딸에게 큰일이 생기기 전에 얼른 돈을 마련할 작정으로 급하게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친구한테 전해들은 상황과 다르게 아직 외부 공사도 마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전화로 들었던 것만큼 규모가 컸지만 그에 비해서 일하고 있는 인부들도 적어 보였습니다. 저는 센터에 가서 이게 무슨 상황인지 물어봤습니다. 센터에도 소장으로 보이는 사람만 달랑 한 명 있었고, 그마저도 20대 초중반 정도로 많이 어려 보이고 딱히 일하는 것처럼 보이지도 않았습니다. 아, 서울에서 오신 분 일찍 오셨네. 곧 내부 작업 들어간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요? 누가 그래? 아직 한참 멀었는데. 얼마나 걸릴까요? 글쎄요, 나도 모르겠네. 일을 빨리 해야 빨리 끝나지. 소장이라는 사람의 태도가 너무 불량해서 당황스러웠습니다. 저는 현장 인부 중 한 명에게 상황을 듣기로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현장 맡으러 서울에서 왔는데 진행이 많이 더딘 것 같아서요. 여기 오늘 몇 번째 오시나요? 인부들도 너무 적은 것 같은데 아시는 거 있으세요? 서울서 왔다고요? 적긴 뭐가 적어요. 이 정도면 충분하지. 서울은 뭐 몇백 명 데려다가 쓴답니까? 기다려보세요. 금방이지 까짓 거. 그때 눈치를 채고 도망쳤어야 했습니다. 큰돈을 번다는 생각에 마음이 급해서 상황 판단이 제대로 되지 않았던 저는 일단 여관방을 잡고 기다려보았습니다. 다시 집으로 돌아가려면 반나절이 꼬박 걸리기도 하고 돌아간다고 해도 당장 할 일이 없었습니다. 저는 매일 현장을 나가서 봤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 건지 공사장 인부가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더니 2주일째 되던 날에는 인부가 아예 안 보였습니다. 무언가 잘못되었구나 싶어서 센터에 갔는데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어떤 사람이 헐레벌떡 센터로 왔습니다. 여기 직원분이세요? 저 서울에서 왔는데 왜 공사를 안 하는 건지. 혹시 뭐요? 서울에서? 당신도 당했구먼. 에라이씨. 소장 꼬라지 보고 알아봤어야 했는데. 당했다뇨? 뭘 당해요? 안 한대요, 공사. 뭔 일인지 투자자들이 투자금 싹 다 빼고 튀었대요. 그냥 망한 겁니다, 여긴. 이 지역 건축사무소며 인력사무소며 다 돌아다니면서 물어도 아무것도 모른답니다. 뭔 깡패들이 왔다 갔다 했다나 뭐라나. 여기 일하던 인부들이 새벽부터 소장 잡는다고 돌아다녔는데 아직까지 소식이 없어요. 당신도 얼른 돌아가쇼. 어쩐지 인생이 너무 술술 잘 풀린다고 생각했습니다. 여러 고난이 한 번에 찾아오니 사람의 마음이 참 피폐해지더라고요. 이렇게 집에 가서 어떻게 아내와 딸 얼굴을 보나 걱정이 되었습니다. 우선 여기에 더 이상 있을 이유가 없으니 다시 집에 돌아가야 했습니다. 그런데 여관비를 계산하고 나니 서울로 가는 기차값만 딱 남더라고요. 일단 기차에 몸을 실었습니다. 제게 너무 과분한 아내를 만나고 목숨보다 소중한 아이를 낳은 후 제 인생의 모든 게 순탄할 줄 알았지만 그건 착각이었습니다. 그만한 대가를 치르라는 듯 저를 역경에 몰아넣는 듯 했습니다. 아주 늦은 밤이 되어서야 서울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이미 가지고 있던 돈을 모두 써버린지라 역에서 집까지 어떻게 가야 하나 막막하더라고요. 너무 늦은 시간이기도 했고 아내와 딸을 볼 면목이 없어서 집에 전화를 할 수도 없었습니다. 걸어간다면 대충 2시간이 넘게 걸리는 거리였는데 저는 그냥 걷기로 했습니다. 옷 몇 개 쑤셔 넣은 짐가방이 그날따라 유독 무겁게 느껴지더라고요. 버스도 다 끊기고 차도 몇 대 안 다니는 어두운 길을 꾸역꾸역 걸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에 고민이 꼬리를 물고 있는데 갑자기 제 옆에 차 한 대가 멈춰서더니 클락션을 살짝 울리며 창문을 내렸습니다. 웬 택시 한 대가 서 있었습니다. 선생님, 길 잃으셨어요? 네? 아니요, 아닙니다. 어디 멀리 가시나요? 제가 아까 반대쪽에서 이 다리 넘어갔다가 다시 손님 태우고 돌아가는 길인데 아까부터 계속 걸으시는 것 같아서요. 가시는 방향 같으시면 모셔다 드릴게요. 지금 시간도 늦었고 이 다리 넘으면 가로등도 거의 없어요. 아이고, 아닙니다. 제가 지금 택시비가 없어서요.
괜찮습니다. 택시비 안 주셔도 괜찮아요. 뒷자리에 계신 신사분이 괜찮으니까 같이 가자고 하셨어요. 아, 어떻게 그러나요? 마음만은 감사하지만 괜찮습니다. 이대로 걸어가도 괜찮아요. 그때 뒷자리의 창문이 천천히 내려갔습니다. 저희 아버지 뻘 정도 되시는 멋진 신사분이 타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쓰고 계셨던 모자를 살짝 들어올리며 말씀하셨습니다. 괜찮으시면 무슨 연유로 그리 걷고 계신지 말씀 좀 해주시오. 적적하던 참인데 잘 되었소. 저는 한사코 거절을 했지만 선뜻 문까지 열어주시는 신사분의 호의를 더는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하는 수 없이 차에 올라탄 저는 택시비 대신 저의 사정을 늘어놓았습니다. 아이가 아픈 일부터 시작해서 부산에 내려가게 된 이유, 그리고 공사가 진행되지 않아 한 푼도 못 벌고 빈손으로 다시 올라와서 집에 가고 있다는 것으로 이야기를 마무리했습니다. 신사분은 아무 말씀 안 하시고 제 이야기를 들으시더니 이야기가 다 끝났는데도 한참을 고민에 빠지셨습니다. 그러더니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밥은 먹었소? 제가 고개를 저으자 택시 기사에게 한 식당의 이름을 말씀하시더니 그곳으로 가달라고 했습니다. 저는 무슨 경우인가 의아할 따름이었습니다. 저희가 도착한 곳은 24시간 운영하는 큰 고깃집이었습니다. 새벽인데도 안에는 손님이 있었습니다. 저와 그 신사분이 가게에 들어가자 직원 남자가 주방에서 뛰어나왔습니다. 아이고 사장님, 이 시간에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오늘은 식사를 좀 하러 왔네. 나와 이분이 앉을 자리를 좀 안내해 주게. 속으로 신사분이 이 고깃집의 사장님인가 싶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곳에 날 왜 데려왔나 궁금했습니다. 신사분은 어떠한 말 없이 식사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식사를 어느 정도 했을 때 저한테 갑작스러운 제안을 하셨습니다. 지금 있는 이 고깃집이 다음 주부터 리모델링을 하게 되었네. 아, 그렇군요. 이곳의 사장님이신가요? 하하, 아니네. 나는 이곳을 리모델링 할 사람이지. 아, 네? 실은 내가 건축사무소를 운영하는 사업가인데 건축과 리모델링을 주로 하고 있다네. 아, 그러시군요. 자네 집은 여기서 먼가? 아니요, 멀지 않습니다. 그럼 시간 약속은 잘 지키겠군. 다음 주부터 이곳에서 봅세. 네? 다음 주부터 리모델링이요? 지금 저를 고용해 주시는 건가요? 난 절대 사람을 함부로 뽑지 않네만 당신의 성품이 좋은 것 같아 한번 맡겨보기로 결정했네. 급여는 이전에 부산에서 받기로 한 그 급여 그대로 줄 것이고 혹시 급히 목돈이 필요하면 미리 줄 수도 있네. 나의 판단이 틀리지 않았던 것을 보여줄 텐가? 네, 네, 그럼요. 저 정말 일 잘합니다. 평생 이 일만 해온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장님. 저는 이 상황이 꿈같이 황홀해서 가슴이 벅찼습니다. 말 그대로 뛸 듯이 기뻤죠. 저는 곧장 집으로 가서 자는 아내를 깨워 상황을 말해줬습니다. 처음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이야기를 듣던 아내가 너무 잘 되었다며 귀인을 만난 것이라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그분과의 인연이 시작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정말 그 다음 주부터 고깃집 리모델링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원래도 자신 있는 직업이었고 그 정도야 수십 번, 수백 번 해본 일이라 더 열정 넘치게 일을 했습니다. 사장님은 하루에 한 번 현장에 나와 동태를 살피고 반장님과 대화를 나누셨죠. 반장님께서 제 칭찬을 사장님께 많이 하셨는지 저는 고깃집 리모델링을 모두 마친 뒤 바로 다음 작업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작업을 마치고 그 다음 작업에선 반장으로서 일을 진행할 수 있었죠. 20살 때부터 바로 일을 했던 터라 어린 나이부터 반장이 된 저는 맡은 일을 척척 해낼 수 있었습니다. 10년을 넘게 일하면서 이 일이 이토록 감사하고 즐거웠던 적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사장님과 1년 정도 일을 하고 나니 사장님께서 저에게 인상이 좋으니까 같이 미팅을 다니자면서 몇 번 저를 미팅 자리에 데려가곤 했습니다. 리모델링 하는 건물 사장님들도 만나고 자재 대주는 곳도 가보곤 했는데 참 그때마다 새삼 사장님이 멋있어 보였습니다. 모든 일을 척척 해내시는 멋진 분 같았습니다. 사장님은 어쩌다 이 일을 하게 되셨어요? 뭐 다 똑같은 거 아니겠나. 부모님이 하시던 일 물려받은 게지.
아, 그래서 이렇게 일을 척척 완벽하게 해내시는군요. 하하, 내가 완벽해 보이나? 네, 그럼요. 제가 존경하는걸요. 하하, 그렇다면 고맙네. 아내는 이 일을 싫어했거든. 아, 사모님께서요? 그러고 보니 한 번도 뵌 적이 없네요. 당연히 없지. 오래전에 헤어졌으니. 이혼했네. 아, 죄송합니다, 사장님. 죄송할 게 뭐 있나? 이혼이 죄도 아니고. 예전에 아버지께 일을 막 물려받고서는 내가 어린 사장이라서 그랬는지 다들 그렇게 술을 먹으려고 하더군. 그때는 못 모르고 주는 술 받아먹고 집에 늦게 들어가고 자식도 잘 안 보니까 아내가 보통 화가 났겠나. 그리고 그땐 현장에서도 일을 많이 했는데 내 전 부인은 먼지 날린다며 내 일을 하찮게 보더라고. 그렇게 버티고 버티면서 한 5년 살았을 때 그 사람이 집을 나가버렸네. 아, 그런 일이 있으셨군요. 그때 3살 된 딸이 있었지. 그 딸까지 버리고 나갔더군. 뭐 덕분에 내가 더 열심히 살 계기가 되었지. 아이고, 어떻게 딸을. 자네도 딸 가진 아빠니까 알지 않겠나? 딸을 위해서라면 뭐든 해줄 수 있다는 걸. 그래서 그때 자네를 믿어보기로 한 걸세. 나와 닮아서 응원해주고 싶었네. 저는 뭔가 대답을 찾으려고 했는데 아무런 대답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이 감사한 마음이 다 전달될지를 모르겠었으니까요. 항상 우직하고 단단하고 빈틈이 없을 것 같은 사장님이 조금 푸근해 보였습니다. 사장님에 대한 신뢰와 그 존경심이 더 높아졌습니다. 아, 그리고 저희 딸의 수술도 성공적이었습니다. 제가 고깃집 공사를 거의 끝마쳐갈 무렵에 딸이 정기검진을 받으러 병원에 갔었는데 당장 수술이 필요할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고민하던 저는 결국 그때 사장님께 3달치 월급을 당겨받아서 무사히 수술비를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돈은 거의 1년에 걸쳐 모두 갚을 수 있었습니다. 저희 가족은 여러 가지 은혜를 베풀어 주신 사장님의 마음에 감사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장님께 식사라도 대접하려 약속을 잡고 식당에 모였는데 그때 새로운 사장님의 또 다른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사장님은 평소에 미팅이 많으셔서 거의 양복 차림으로 다니셨는데 그날은 편한 반팔 카라티에 운동화를 신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한 손에는 저희 딸에게 줄 커다란 공주의 집 장난감과 다른 한 손에는 웬 꼬마 남자아이의 손을 잡고 오셨습니다. 오셨어요, 사장님. 그런데 그 아이는 누군가요? 늦어서 미안하네. 이 녀석이 하도 말을 안 들어서 실랑이를 하다가 늦었네. 이 아이는 내 손주일세. 손주요? 그렇네. 내 하나밖에 없는 딸의 하나밖에 없는 손주인데 딸이 사이랑 놀러 간 데서 내가 주말 동안 봐주기로 했다네. 자네 딸과 동갑이라서 같이 만나면 좋을 것 같아서 데려왔는데 좀 불편한가? 아닙니다. 불편하긴요. 너무 좋죠. 사장님을 좀 닮은 것 같기도 하네요. 하하하, 그런가? 이 녀석 외모가 좀 훤칠하긴 하지. 사장님은 아주 행복하게 웃으시며 6살밖에 안 된 아이의 외모가 훤칠하다고 자랑스러워 하셨습니다. 사장님은 큰 고기를 손주가 먹을 수 있도록 작게 잘라주기도 하시고 숟가락에 밥을 떠먹이기도 하시고 손주의 장난에 옷에 음식이 튀면 껄껄 웃기도 하셨습니다. 평소에 보던 카리스마 있고 점잖은 사장님의 모습과는 달리 다정하시고 명랑한 모습을 보니 더 가까워진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느낀 건 사장님도 마찬가지였는지 저희는 그렇게 사장님과 손주와 만나는 일이 종종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저희 딸과 사장님의 손주가 정말 잘 놀아서 더 자주 만나려고 노력했습니다. 또 하나의 인연이 생긴 것이죠. 그 인연은 쉽게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이 자라서 고등학생이 되었을 때에도 그 인연은 여전했죠. 사장님의 손주는 어릴 때부터 장난꾸러기에 활발한 아이였는데 역시나 커서도 여전했습니다. 밖으로 놀러 다니기를 좋아해서 공부와는 거리가 먼 아이였죠. 반면에 저희 딸은 어릴 때부터 수술을 하고 이후에도 주기적으로 병원을 다닌 영향인지 어느 날부터 의사가 되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심장이 약해 외부 활동을 격하게 하진 못하지만 공부는 전교에서 1, 2등을 다툴 만큼 잘했습니다. 집도 가깝고 아이들도 친했던 터라 사장님은 주말만 되면 손주를 저희 집에 데려와 저희 딸과 공부를 시켰습니다. 딸도 누구한테 알려주면서 복습을 할 수 있다고 흔쾌히 수락했습니다.
그렇게 고등학교 2학년 때쯤이 되었을 때였습니다. 예상치 못한 사고가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그날도 평소처럼 사장님께서 손주를 저희 집에 데리고 오셨습니다. 사장님 오셨어요? 동혁이 왔니? 안녕하세요, 아저씨. 야, 왔냐? 문소리를 들었는지 딸이 방에서 나왔습니다. 그러자 갑자기 동혁이가 두 눈을 반짝이며 메고 있던 가방을 앞으로 가져오더니 뭔가 쓱 꺼내서 저희 딸과 눈짓을 주고받았습니다. 사장님은 눈치채지 못하셨는데 제가 힐끗 그쪽을 보니 그건 프라모델이었습니다. 플라스틱으로 된 조립식 장난감 말이죠. 사실 내성적이고 공부만 하는 저희 딸과 외향적이고 놀기 좋아하는 정반대의 동혁이가 지금까지 친하게 지낼 수 있던 이유는 바로 같은 취미생활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프라모델을 조립하는 일이었죠. 저는 몰랐는데 그 플라스틱 조각들이 정말 상상을 뛰어넘는 가격이더라고요. 저희 딸은 조립을 아주 잘했지만 그런 비싼 프라모델을 가질 여유는 없었던 반면에 동혁이는 조립은 좀 서툴지만 비싼 프라모델쯤이야 얼마든지 살 수 있었죠. 그래서 동혁이는 새로운 프라모델을 살 때마다 저희 집에 와서 딸과 함께 맞추곤 했습니다. 물론 공부한다는 핑계를 대고 사장님께는 비밀로 하고 말이죠. 그날은 또 어떤 좋은 걸 샀는지 둘이 싱글벙글 웃으면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럴 때면 저는 그냥 모른 척하고 사장님과 바둑이나 두곤 했습니다. 그런데 두 아이가 방으로 들어간 지 1시간쯤이 지났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방에서 동혁이의 비명소리가 들렸습니다. 사장님과 저는 깜짝 놀라서 방으로 뛰어들어갔고 방 안의 상황은 정말 당황스러웠습니다. 바닥에는 프라모델의 조각들이 널브러져 있고 동혁이는 비명을 지르며 쓰러져 있고 그 동혁이 옆으로 검붉은 피가 점점 많아지고 있었습니다. 동혁아, 이게 무슨 일이냐? 할아버지, 일단 드세요. 아빠, 119, 119! 사장님께서 동혁이를 만지려고 하자 딸아이가 제지하며 119를 부르라고 했습니다. 너무 놀란 저는 일단 시키는 대로 119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전화를 받자 딸아이가 곧바로 수화기를 빼서 들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프라모델을 만들고 있었는데요. 니퍼를 들고 서 있다가 프라모델 조각을 밟고 넘어졌어요. 넘어지면서 니퍼가 손목에 찔린 것 같은데 깊게 찔린 건지 피가 많이 나요. 환자는 18세 남자고요. 키는 170 중반에 몸무게는 60 후반이요. 기저질환은 없습니다. 솔직히 그때 딸아이의 빠른 상황 판단에 놀라지 않았다면 거짓말입니다. 어떤 고등학생이 친구가 다쳤는데 놀라거나 당황하지 않고 어떻게 저렇게 잘 설명할 수 있을까요? 덕분에 구급차가 바로 출발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기다리는 그 1초, 10초가 얼마나 긴 건지 정말 발을 동동 구르게 되었습니다. 사장님도 어찌할 줄 몰라서 그저 동혁이 옆에서 괜찮다고 구급차가 금방 올 거라고 말하시는 게 전부였죠. 그런데 동혁이는 고통을 참을 수가 없는지 니퍼에 찔린 오른쪽 손목을 잡고 고통스럽게 울부짖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초조하게 동혁이의 모습을 지켜보던 딸이 책상 서랍을 뒤지더니 끈을 하나 꺼냈습니다. 그리고 그 끈을 동혁이의 팔에 꽁꽁 묶었고 끈과 동혁이의 팔 사이에 자를 꼽더라고요. 현경아, 뭐하니? 지혈대 만들어요. 구급차 오기 전까지 버텨야죠. 딸아이가 지혈대를 만들어주자 정말 아까보다는 피가 많이 흐르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10분 정도가 더 지나서야 구급차가 도착했습니다. 사장님과 동혁이는 구급차에 올랐고 옷에 피범벅이 된 딸과 저는 정신없는 머리와 난리가 난 방을 정리해야 했죠. 사장님께 연락이 온 것은 다음 날이었습니다. 동혁이는 당일날 응급실에 갔다가 수술실에 들어가 7시간이 넘는 수술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진통제 때문에 깨어났다가 잠들었다가를 반복하다가 이제 막 정신을 차렸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동혁이가 깨어나서 저희 딸아이만을 찾는다고 하더라고요. 고맙다고 인사해야 한다고요. 저는 곧장 딸과 병원으로 갔습니다. 동혁이는 저희 딸을 보자마자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딸의 손을 잡고 정말 아이처럼 울더군요. 현경아, 고마워. 진짜 고마워. 너 아니었으면 난 죽었을 거야. 진짜 고마워. 병실에 계시던 동혁이의 부모님은 엉엉 우는 동혁이를 다행이라는 눈빛으로 마냥 쳐다보고 계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동혁이 아버님, 어머님. 오셨어요, 현경이 아버님. 저희가 찾아뵈었어야 했는데 동혁이가 빨리 현경이 봐야 한다고 재촉하는 바람에
아닙니다. 저희도 동혁이 상태 궁금했거든요. 저희 집에서 불미스러운 일 일어나게 해서 죄송합니다. 어머, 무슨 말씀이세요? 아버님 잘못도 아닌걸요. 아시잖아요. 동혁이가 워낙 까불거리는 거. 댁에서도 분명 그러다가 다쳤을 거예요. 괜히 일만 만들어서 저희가 죄송하죠. 아이고, 아닙니다. 둘이 얌전히 프라모델 하다가 그런걸요. 그나저나 동혁이 상태는 어떻다고 하나요? 아차, 이 말을 먼저 한다는 게 깜빡했네요. 상태 너무 좋대요. 너무 다행이래요. 정말요? 다행이네요. 네, 다 현경이 덕분이에요. 어제 구급차가 좀 늦게 도착했다고 하더라고요. 동혁이가 흥분하고 움직이고 누른 탓에 상처보다 피가 더 많이 났다고 했는데 하마터면 큰일 날 뻔했대요. 현경이가 만들어준 지혈대 아니었으면 과다출혈로 진작에 쇼크가 왔을 거라고. 니퍼가 너무 깊숙이 찌르며 신경도 끊어져서 많이 위험했었다는데 응급처치 잘한 덕분에 회복하는 건 시간 문제라고 하더라고요. 정말 감사합니다, 아버님. 너무 고마워, 현경아. 동혁이 어머니에게 그런 말을 듣는데 그때 인생의 또 하나를 깨달았습니다. 내 칭찬보다 자식 칭찬을 듣는 게 1000배, 10,000배는 더 기쁘다는 것을요. 저는 눈물이 핑 돌 만큼 마음이 벅찼는데 현경이는 그저 쑥스러운지 어색하게 웃으면서 동혁이 어머니의 손을 잡고 있더라고요. 그때 동혁이 아버지가 정말 궁금하다는 표정으로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현경아,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한 거니? 어디서 배우기라도 한 거야? 요즘엔 학교에서 그런 것도 배우나? 네, 배웠어요. 드라마에서. 뭐? 드라마? 현경이의 수줍은 대답에 동혁이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당황하자 동혁이가 낑낑대면서 상체를 일으켰습니다. 아, 아빠, 누가 학교에서 그런 걸 배워? 얘 드라마 광이야. 의학 드라마. 그제서야 무슨 말인지 이해한 동혁이의 부모님이 깔깔깔 웃었고 병실은 금세 웃음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그 사건이 있기로부터 약 10년 전에 사장님께서 제 딸아이의 목숨을 구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10년이 지난 후 저희 딸이 사장님의 손주를 구해줬죠. 이게 운명이 아니라면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저희 가족과 사장님네 가족은 거의 2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이 특별한 인연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고등학교 졸업 후 30년이 넘게 공사장에서 일한 저는 어느새 번듯한 건축사무소의 사장님이 되었습니다. 오늘 기준으로 딱 3년 전에 돌아가신 사장님께서 저에게 회사 운영권을 맡기신 거죠. 사실 사장님도 처음엔 자신의 딸과 그 사위에게 이 일을 물려주려 했지만 이미 사위는 젊었을 때부터 하던 다른 사업이 너무 잘 되고 있었고 그렇다고 여성이 혼자 꾸리기에는 너무나도 고된 일이기에 포기하고 회사 직원 중 믿을 만한 사람에게 맡겨야겠다고 생각하셨답니다. 그리고 저를 처음 본 그 순간 확 마음이 끌렸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를 데리고 미팅에 다니셨던 거라는 걸 저는 그때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또한 운명이 아니었을까 하고 가끔 생각합니다. 그렇게 저는 3년 전부터 건축사무소를 이끌고 있고 요즘엔 바빠도 너무 바쁜 복에 겨운 하루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아, 그리고 얼마 전부터 저희 회사에 새로운 직원이 들어왔는데 그 직원의 이름은 바로 동혁이입니다. 너무 어릴 때부터 봐서 그런가 워낙 철부지에 대학교도 다니는 둥 마는 둥 겨우 졸업한 이 녀석이 무슨 바람이 불었는지 군대에 다녀오자마자 일을 배워보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애초부터 제 회사도 아니었고 저도 나이가 들면 누군가에게 운영을 맡겨야 할 텐데 그게 동혁이라면 너무 다행이라는 생각에 일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운영하는 법만 가르쳐줄 생각이었는데 굳이 현장에서도 일해보고 싶다는 동혁이 때문에 골치가 아프기도 합니다. 현장에 나갔다 하면 사고를 치거든요. 그리고 저희 딸은 그렇게 가고 싶어 했던 의대를 졸업하고 얼마 전에 큰 병원의 레지던트가 되었습니다. 저는 공부머리가 좋진 않았는데 아마 똑똑한 아내를 닮은 것 같습니다. 아내는 딸이 의대 합격 후에 경사 났다며 너무 좋아하면서 매일같이 동네방네 친척들까지 다 전화해서 자랑을 하고 다닙니다. 이제 레지던트 되었다고 자랑하겠네요. 아참, 참고로 재미있는 이야기가 하나 더 있는데 동혁이가 저희 딸을 좋아합니다. 대학교 발표 나고 동혁이가 오밤중에 저희 집 앞에 와서 딸아이한테 고백을 했는데 저희 딸이 의사 돼야 한다면서 친구로 지내자고 했다더라고요. 딸이 동혁이 구해준 그날부터 좋아했답니다. 차인 동혁이는 한동안 저희 집에 안 오다가
얼마 안 되어서 둘이 다시 잘 지내더라고요. 그런데 얼마 전에 동혁이가 저한테 슬쩍 얘기하기를 이제 현경이가 의사가 된 거니까 고백해도 되지 않겠냐고 묻더라고요. 글쎄요. 현경이가 동혁이의 마음을 받아줄지는 저도 잘 모르겠네요. 둘 사이가 어떻게 되던 분명한 건 저희의 인연은 끝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장님의 진심과 열정이 군데군데 가득한 이 회사를 제가 이끌고 있고 제 마음속에 사장님이 계신 한 저희의 인연은 계속될 것이라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이곳에 계시지 않지만 저와 저희 가족을 구해주신 사장님 항상 감사합니다. 그 은혜 잊지 않고 영원히 간직하겠습니다. 당신은 나의 최고의 벗이자 스승이셨습니다. 존경합니다, 사장님. 지금까지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